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증계연구소. 오늘은 이종훈 수석연구원님 모시고 결산관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종훈입니다. 결산 항상 듣는 말인데요. 결산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결산이라고 하면 이제 매년 보통은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업을 이제 운영하시다 보면 수많은 이제 거래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시게 되는데 이제 연말에 일정 기준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장부를 정리하는 것을 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산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이제 보통 대표님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우리가 법인세 신고한다라고 하실 때 우리가 이제 나오는 세무조정 개선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증명원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외부의 이해관계자들 뭐 은행이라든지 대출기관,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이러이러한 성과를 냈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성과물 두 가지의 장부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네. 결산에 하면은 세무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 증명원이 있는데 이게 쓰이는 용도가 다르군요. 결산 방법이 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먼저 이제 보통 우리가 상장회사에서 활용하는 것은 이제 국제회계 기준이란 기준에 맞게 이제 우리가 결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상장 외관법인 같은 경우는 일반 회계 기업 기준을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외감이 아닌 일단 비외감, 대다수의 회사들이 아마 여기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비외감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제 결산을 하시게 됩니다. 비외감 회사 같은 경우는 비외감 회사는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준용해 가지고 결산을 하게 되는데 국제 회계 기준이나 일반 기업 회계 기준보다는 약간 덜 엄격한 기준이 있어서 이제 의사 결정 기준이 어떤 회계 기준 범위를 이제 넘어설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분식이나 이제 탈세 리스크가 있는데 그 회계 기준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가 존재할 수 있고 그 선택지 범위 내에서 회사에게 혹은 우리 회사에게 가장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이 결산 관리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전략이 바뀌는군요. 법인세 절세 측면에서 효율적인 결산 전략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표님들이 이제 결산하면 이제 법인세를 이제 제일 먼저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법인세를 절세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법인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바로 법인세 차감 전 손익, 그러니까 이제 과세 표준 금액이죠. 그 과세 표준 금액을 줄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매출액이 있겠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라는 마진이 나오고요. 그 마진에서 판매관리비, 이제 우리가 판매 활동을 하면서 쓰는 인건비라든지 뭐 수도료, 전기료, 수수료, 뭐 임차료, 업무 추진비, 연구활동비 이런 부분들을 뺀 이익이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업이익에서 이제 영업활동과는 별개로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발생되는 수익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어떤 뭐 자산을 처분해서 얻는 이익들, 그다음에 뭐 환차익, 그다음에 어떤 뭐 우리가 뭐 수중을 받아서 받은 이익, 그다음에 어디서 배당을 받은 수익, 그러니까 영업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수익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영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자 비용들, 뭐 환차손, 그다음에 어떤 자산을 처분했을 때 이런 발생하는 손실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업의 비용이고 이런 것들을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뺀 게 경상이익입니다. 이게 이제 법인세 차감된 손익인데 여기서 이제 법인세를 산출을 하거든요. 경상이익이 2억까지는 9%, 2억이 초과되면 19%, 그다음에 200억까지는 21%, 아니 3천억까지는 뭐 21%, 3천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4%. 이제 법인세율을 이제 매겨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 법인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이익이 낮아져야 되고 경상이익이 낮으려면 영업이익이 낮아져야 되고 영업이익이 낮으려면 매출 총이익 마진이 낮아져야 되고 마진이 낮아지려면 또 반대로 이제 매출액이 낮아져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법인세를 아끼려고 매출을 줄이거나 마진을 줄이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매몰 비용인 판관비를 또 무한정 막 쓸 수도 이제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법인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매몰 비용이 아닌 비용들 이제 뭐 예를 들면 임원의 보수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뭐 업무 추진비를 잘 활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어차피 쓰는 판관비라고 하면 우리 회사가 연구 활동을 하는 회사라고 하면 연구개발비 등을 잘 활용하시면 매몰 비용이 좀 아니면서도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법인세 자체에서 공제 감면 어떤 우리 회사가 특정한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 법인세액에서 공제를 해주거나 감면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든지 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뭐 창업 벤처기업 세액 감면, 통합 고용 세액 공제, 뭐 통합 투자 세액 공제, 연구개발 세액 공제 등이 이제 좀 대표적인 어떤 세액 공제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법인세를 절세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법인세 신고 전까지 우리가 잘 찾아가지고 해당이 되면 신청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회기가 끝나고 법인세 신고 전까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알아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말에 뭐 바쁘시고 하시다 보면 이런 걸 잘 못 챙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12월, 1월, 3월 결산까지 이런 부분들을 놓치신 것들이 없는지 항목들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게 감면이라든지 세액 감면 공제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법인세를 많이 나가는 걸 방지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상에서 결산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대표님이나 이제 대표님의 가족들이 근무를 하시게 되면 그 이제 대표님이나 그 임원들에 대한 급여, 상여, 그다음에 퇴직금 재원 같은 경우는 매몰 비용이 아니죠. 이제 내가 받는 돈이고 나중에 나나 우리 가족들이 받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임원의 어떤 보수 규정이라든지 상여금 지급 규정들이 다 마련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과급을 받으실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산정 기준 및 어떤 뭐 특별 기여 여부들을 좀 증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뭐 DC형 연금에 추가 납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난 해들은 DC형 연금에 추가 납입도 가능하실 거고 또 요즘에 많이 활용하시는 대표님들이 경영인 정기보험을 활용을 하셔서 주가를 좀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접대비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 우리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접대비 한도가 기본 3,600만 원에 매출액의 0.3에서 0.1%까지 이제 접대비 한도가 주어지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접대비 한도가 뭐 한 7, 8천이 되는데도 접대비를 1,000만 원도 안 쓰시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다 뭐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처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비용 항목들을 잘 분산해가지고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상개발비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어떤 연구소라든지 연구 전담부서를 운영하시게 되면 또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어떤 실험 기자재에 관련 이제 부대 비용들이 좀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사용한 금액의 25% 정도를 세액에서 이제 바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연구원 2명을 쓰는 연구소를 운영하시는 회사가 인건비라든지 뭐 기자재라든지 관련 기타 부대 비용으로 연간 뭐 1억 정도를 경상개발비로 사용하셨다고 하면 한 2,500만 원 정도는 세액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뭐 대략 내가 당기순이익을 2억 뭐 한 3, 4천 정도 4, 5천 정도 이렇게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를 2,500만 원 정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 안 내실 수 있거든요. 하나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활용을 하시거나 혹은
우리 회사가 여건이 된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좀 연구소 신고하셔가지고 활용을 해보시는, 운영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나고 보면 이제 뭐 인건비가 누락이 됐다든지 혹은 적격 증빙 수치가 누락된 항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가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원천세 수정 신고를 하거나 혹은 기한 후 신고를 하셔서 하시는 방법이랑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비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가산세를 조금 내시더라도 비용으로 좀 처리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증빙이 안 되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다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가산세를 좀 부담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처리를 해주시는 게 법인세뿐만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어떤 소득세 혹은 가지금 부담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공단 같은 데 가보면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인건비를 좀 처리를 하지 못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방법을 잘 찾아보면 가산세를 좀 내고서 나한테 가지고 발생하지 않는 방법들을 좀 연구하다 보면 찾으실 수가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래처별로 채권 채무 잔액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기 미수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면 대손상각 처리 여부를 좀 검토를 하고 부가세도 같이 좀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불용 재고들 있는 회사들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 처리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일단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임원 보수나 상여금 지급 규정은 어떻게 좀 체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보통은 이제 제가 만나본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보통 정관의 별첨의 형태로 보수 규정이라든지 상여금 규정, 퇴직금 규정들이 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관에 몇 조에서 임원의 보수는 이렇게 한다라고만 그냥 딱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세무조사로 연결됐을 때 비용 처리, 그러니까 법인에서 분명히 비용 처리로 해서 이제 나간 돈인데 이게 비용 처리가 송금불산입이 돼서 비용 처리가 안 돼서 법인세를 이제 추가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년치를 이제 환급해서 이제 추징이 하게 되면 수억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성과급 같은 경우는 이익 처분에 의한 어떤 배당의 성격으로 좀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법인세에서 송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항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굉장히 세부적이고 객관적으로 잘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대표님이 나는 가지급금이 이렇게 쌓여있는지 몰랐는데 발생을 해서 너무 놀랐다라든지 나는 회사에다가 매년 몇 억씩 돈을 넣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돈이 없어졌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채권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그래서 재작년에 그거를 어떻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해준다고 그러고 이게 그냥 넘어가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들을 간혹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매년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못 하셔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가지급금 같은 경우들도 대표님은 실제로 내가 이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장부상에 이렇게 있다는 거를 뒤늦게 아시고 그때 뭔가 이제 세무사하고 의논하시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산 서류를 좀 미리미리 잘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결산서 가결산을 좀 받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한도에 누적된 게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장을 해주시는 세무사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대표님도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세무사가 알아서 잘 해줬겠지. 그리고 누가 옆에서 이제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본인 옆에 좀 폭탄을 안고 가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년을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만나보면. 그래서 발생된 것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는지 이제 원인을 좀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에는 이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하면 좀 최소한으로 좀 관리를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좀 관리를 해주시면서 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석연구원님은 수십 년 동안 이걸 하셨으니까 한눈에 보면 딱 아시겠지만 대표님들은 이게 전문 또 분야가 아니시거나 네, 네. 아니면 또 이게 계산하고 이거 항목들을 다 들여다보시는 게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 일만 하시는 것들이 아니라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걸 좀 의뢰를 팀장님, 수석연구원님한테 하면 네.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법인세 자체에 공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 공제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걸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상 어렵고 대표적으로 기업들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앞에 세 가지 지금 보시는 표의 세 가지는 감면이거든요.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있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창업 벤처기업 세액 감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뭐 도소매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임대라든지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닌 업종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업종은 다 적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기업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에서는 도소매나 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감면율이 10%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법인세가 뭐 1억이 나왔다 그러면 1,000만 원을 감면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뭐 제조라든지 뭐 IT라든지 이런 모든 업종 같은 경우는 20% 내가 산출된 세액에서 20%를 이제 세액 감면을 해줍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수도권 과밀억자권역 외 지역에 있다고 하면 도소매 같은 경우는 똑같이 10%고요. 그 외에는 30%까지 세액 감면을 해주니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단 이게 뭐 한도가 없는 건 아니고 최대 1억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고 대신에 근로자 수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되면 한 명 감소될 때마다 내가 이제 감면받은 세액에서 500만 원씩 차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모든 기업들 웬만하면 모든 기업들이 이제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 규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같은 경우는 창업한 회사 이것도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을 나눠서 청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만 34세 이하 군복무를 했다고 하면 그 기간을 빼줍니다. 그래서 만 34세 이하의 이제 청년이 창업을 수도권에서 하게 되면 5년간 내가 이제 내야 될 세금의 50%를 감면을 해주고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을 했다고 하면 5년 동안 100%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청년이 아닌 사람은 수도권에서는 감면 혜택이 없고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50% 감면을 해줍니다. 큰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도소매는 안 됩니다. 도소매는 제외가 되는데 단 통신 판매업은 가능합니다. 인터넷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도소매지만은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 벤처기업 세액 감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요거는 창업 후 3년 이내 이제 벤처 인증을 받을 경우 5년간 이제 법인세를 50%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75% 감면 받으실 수 있고 재산세 같은 경우도 이제 3년 동안 100% 감면 받고 나머지 2년은 추가 2년은 50%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아니신 분이 수도권에서 창업을 하게 됐을 때 감면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내가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벤처 인증을 받으시게 되면 이제 창업 벤처처럼 수도권 외에서 창업한 것처럼 그런 50%의 효과를 법인세 절감 효과를 감면 효과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창업하신 분들은 청년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통해서 감면을 좀 받으실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기업이나 중기업은 업종별로 이제 매출액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제조 같은 경우는 소기업 기준이 한 업종별로 한 80억에서 120억 이하 소기업 기준에 들어가고요. 도소매는 50억 이하, 서비스업은 30억 이하, 음식이나 숙박 같은 경우는 10억 이하로 이제 10억 이하의 매출이면 이제 소기업 기준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거 외에 또 있나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감면은 아니고 이제 공제가 될 수 있는 금액인데요. 아니 항목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고용이 증가됐을 때 이제 받으실 수 있는 이제 통합 고용세액 공제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했을 때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했을 때 증가한 인원이 청년이나 장애인이나 혹은 60세 이상이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 같은 경우는 1,450만 원, 그리고 과밀억제권 밖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1,550만 원 인당 이렇게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법인세가 5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내가 세 명이 이제 상시근로자수가 들었다 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도 한 4천 거의 한 4,500 정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500만 원만 법인세 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공제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근로자 같은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한 850만 원 인당, 외 지역은 9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시 근로자 수에는 1년 미만의 근로자 계약 기간이 혹은 월 60시간 이하로 이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임원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공제를 보면 이제 통합투자세액 공제라고 해서 고용 못지않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각종 이제 어떤 투자 활동을 장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투자한 금액의 일정률을 곱해서 공제를 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 10%에 추가 공제 3%를 해주는데 3년 평균 과거 이제 3년 평균 내가 어떤 추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3%를 추가 공제 금액으로 이제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어떤 기계 설비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 한 5억 원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5억의 10%에 5천만 원은 이제 세액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 3년 동안 평균보다 초과가 됐다. 예를 들어서 과거 3년 동안 내가 평균적으로 투자한 금액이 2억이었다. 그러면 3억이 이제 초과된 금액이잖아요. 여기에 3%니까 3억에 3%를 더한 금액, 3%의 금액과 기본 5천만 원을 해가지고 합산해가지고 한 5,900만 원 정도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대신에 요거는 이제 무형자산도 포함이 됩니다. 뭐 특허라든지 어떤 무형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부분도 이제 인정을 해주고요. 단 부동산이라든지 차량 운반구, 공구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되고 내가 어떤 업종이 뭐 운수업을 전용으로 하는 업종이다라고 하면 차량 운반구도 이제 투자세 공제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 조건으로는 투자를 하고 5년 이내에 이제 다른 목적으로 이제 전용을 하거나 2년 이내에 처분을 한다거나 혹은 임대를 주게 되면 받았던 이제 공제를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했으면 2년에서 5년 정도는 이제 원래 목적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가 있는데 오늘 뭐 대표님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과세 연도에 사용한 연구 인력 개발비의 25%를 이제 공제를 해줍니다. 연구소를 인증받을 때 가장 제일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인력이거든요. 이런 연구원 요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원 요건으로 안 되시는 분들이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 그다음에 10% 초과 주주, 그리고 3% 이상 가지고 있는 임원은 연구원 요건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액 공제 감면 효과가 굉장히 큰 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사후 관리를 종종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연구를 했는지에 관한 어떤 연구 노트라든지 보고서 등 잘 준비를 해두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감면이나 세액 공제 내용이 들어봤고요. 이거를 다 체크를 하신다고 하면 많은 절세가 되실 것 같아요. 앞에서 설명해 주실 때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을 얘기해 주셨는데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세액 감면이라고 하면 그냥 내가 어떤 쓴 금액이 아니라 내가 일정한 조건에 맞는 기업이라고 하면 산출 세액에서 일정률을 세액에서 감면을 해주는 거고요. 세액 공제는 어떤 특별한 지출 항목,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률을 이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창업기업 세액 감면, 창업 벤처기업 세액 감면 같은 경우는 어떤 쓴 돈이 아니라 내가 어떤 창업기업에 해당이 되거나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률을 감면을 해주는 거고요. 세액 공제는 내가 어떤 연구개발 세액 공제 금액이 산출되잖아요. 쓴 금액이.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인원을 고용을 했다. 그리고 투자를 했다 했을 때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일정률을 공제해 주는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또 하나의 이제 차이점은 2월 공제가 감면은 안 돼요. 2월 공제라고 하면은 이번에 공제받지 못한 어떤 금액을 다음 해로 이제 넘겨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감면 같은 경우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못 받았다. 그러면 나 못 받았는데 해주세요라는 어떤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공제 같은 경우는 2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못 받았으면 내년에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얘기는 내가 작년, 재작년에 혹시 못 받은 금액이 있다고 하면 신청을 해서 다시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공제 감면 신청 시 또 다른 고려할 사항이 있을까요? 예. 그리고 요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요 6가지가 다 중복해서 되는 것 부분도 아니고 모든 금액 전체 금액이 다 공제 감면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세가 보통 이제 중소기업이 이제 내는 법인세율이 보통은 다 200억 순이익이 이제 2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19%에 이제 있거든요. 세율이. 근데 19%를 19% 중에서 다 안 낼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법인세가 1억이 나왔는데 어떤 감면이나 공제로 인해서 1억을 다 채웠어요. 그래더라도 7%까지는 내고 낸 7%는 다음에 또 공제해 줄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최저한세라고 해서 7%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도 그렇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도 그렇고 모든 감면 공제들이 7%까지는 세금을 내셔야 되고 내가 못 받은 공제나 감면들은 2월에 가지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근데 대신에 연구개발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최저한세가 없기 때문에 쓴 돈 그대로 다 그 해 감면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100% 받는 100% 감면. 그러니까 청년이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게 되면 이제 100% 감면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최저한세가 없습니다. 그 해에 다 법인세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과밀억제권역에서 영업을 하느냐, 밖에서 영업을 하냐에 따라서 혜택에도 큰 차이가 있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같은 경우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홍색으로 칠해진 부분들 있죠. 서울이나 서울에 가까운 웬만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최저한세라든지 그다음에 과밀억제권역 밖의 청년 창업 혜택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서 감면이나 세액 공제 부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광범위하고 내용도 좀 복잡하고 중복되는 거가 어떤 것들인지 이거를 대표님이 좀 잘 체크를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시면 연구원님이 그걸 도와주실 수 있는 건가요? 예, 제가 체크해가지고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법인세 절세도 중요하겠지만 자금 조달이나 금리, 그다음에 아까 정부 지원 사업 등이 중요한 기업도 있을 텐데 그러면 재무 비율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재무 비율을 관리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법인세 절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법인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 어떤 비용들을 좀 넣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익이 좀 줄어들고 자산 규모가 좀 축소가 돼서 재무 비율이 좀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법인세에서 아낀 금액보다 향후 내년, 내후년에 발생될 수 있는 기회비용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처한 상황이 과연 절세가 우선인지, 법인세 절세가 우선인지, 혹은 어떤 신용 등급 관리가 우선인지, 또 혹은 이제 차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주주의 어떤 소득세라든지 어떤 증여세, 이런 어떤 개인적인 세금이 중요한 회사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잘 고려를 해서 결산 관리 전략을 실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이제 재무비율 관리가 중요한 회사들, 특히 이제 자금 조달이라든지 입찰 또는 어떤 정부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생각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재무비율, 특히 이제 신용등급 관리에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보시면
손익계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크게 손익계산서랑 이제 재무상태표를 이제 뭐 재무제표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동안의 어떤 경영 성과를 나타낸 거고 재무상태표는 그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매년 12월 말일 현재 어떤 재무가 우리 재무 상태를 말해주는 표거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어떤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수익성에 관련된 항목들이 관련이 깊고요.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는 회사의 안정성 또는 어떤 현금의 유동성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회사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활동성,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재무상태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이제 자산 파트가 있고, 이 자산 파트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좀 구분이 되고요. 부채 같은 경우도 유동부채랑 비유동부채로 구분이 되고, 자산에서 이 부채를 뺀 게 이제 순자산, 자본 총계거든요. 근데 이 자본 총계에서는 자본금과 어떤 주식 발행 초과금 같이 주주의 원금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과세가 되지 않는 금액이고요. 어떤 뭐 이익준비금이라든지 뭐 임의적으로 한 적립금,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미처분 이여금 같은 경우는 주주의 원금이 아니라 주주의 수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대표님, 주주들이 어떻게 가져가든 간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잉여금 관리를, 그래서 잉여금을 관리를 해야 된다. 잉여금을 좀 어떻게 빼야 된다. 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좀 하시는데, 이 미처분 잉여금을 절세만 생각하고 빼셨다가 어떤 이런 자본, 우리 순자산이 줄어들어서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유동 비율이 적어지고 자기 자본 비율이 흔들리고 해서 대출 기관에서 폐수가 좀 올 수도 있고 금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 이런 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동자산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현금 예금이 있고 보통 매출 채권이나 재고나 가지금 등이 있는데 현금 보유 비율이 되게 없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금 보유 비율이 100만 원, 뭐 200만 원, 1000만 원, 매출액에 비해서, 자산에 비해서 신용등급 평가를 할 때 현금 보유 비율도 좀 보거든요. 그래서 자산 대비 그래도 한 3% 정도는 어떤 현금 보유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게 좀 적정하다. 그런 기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좀 현금성 자산, 현금 보유 비율을 좀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좀 체크해 봐야 될 상황들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 회전율 같은 경우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매출 채권이나 이제 재고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1억밖에 안 났는데 1억 났는데 우리는 2억이 나야지 내년에 뭘 할 수가 있어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하시는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재고 자산을 좀 늘리는 방법인데, 재고 자산을 늘리다 보면은 재고가 많아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억인데 재고가 7억, 8억씩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게 재고가 매출이 10억인데 재고가 연말에 10억, 7억이 있다는 거는 뭐 한 재고가 한 번 들어오면 8개월, 9개월 동안 계속 회사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회사가 역동적이지 않는다는, 회전이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무턱대고 재고만 막 조정해가지고 뭘 하시는 것들은 그래서 이익만 맞춘다는 거는 다른 지표에서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전략적으로 잘 분산을 해서 맞추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지급금들이 있는 경우들은 항상 뭐 가지급금은 그 가지급금의 그 크기도 중요하겠지만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신용등급에 되게 굉장히 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을 방법이 있을 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 비유동 자산으로 보면 뭐 어떤 정기예금이라든지 토지 건물, 기계 설비 보증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기예금 같은 경우 뭐 정기예금이 1년짜리다. 라고 했을 때 이걸 굳이 뭐 정기예금으로 넣을 필요가 있을까? 내가 정기예금을 단기예금으로 이렇게 넣었다고 해서 법인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장세무사님들과 좀 전략적으로 좀 얘기를 잘 하시면 유동성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낮은 회사는
약간의 어떤 충격만 와도 이걸 못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전략적으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도 뭐 단기 차입금, 장기 유동성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뭐 가수금 등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수금이 있다고 하면 가수금은 부채지만 부채 비율이 우리 회사의 부채 비율을 좀 상승시킬 수가 있는 그리고 단기 부채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굉장히 좀 좀먹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가수금을 그대로 놔두실 수 있는 거는 이유는 이거 내가 언젠가는 그냥 가져갈 거니까 놔두시는데 가수금 자체가 있는 회사도 그 가수금 자체도 신용등급 평가할 때 신용등급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거든요. 이거 뭐 얼마나 회사가 어려우면 대표가 또 돈을 냈지 이렇게 빌려줬지 회사에다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고 혹은 세무서에서 봤을 때는 저기 뭐 누락 아니야? 이렇게 좀 오해할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수금 같은 경우는 없애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없앨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차라리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출자 전환하시는 것도 저는 되게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자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본 중에서도 자본금이거든요. 자본금이나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가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가져오는 거나 자본금에 넣었다가 감자에서 가져오는 거나 세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수금을 출자 전환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다 보면은 뭐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분들이 좀 항목이 좀 보이긴 하는데 유동성 장기 차입금 같은 경우는 원래는 내가 1년 이상으로 좀 장기적으로 빌렸던 돈인데 만기가 도래하면서 1년 미만으로 들어오면은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대표님이 좀 전략적으로 잘 고려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정이 옮겼다고 해서 법인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요거는 이제 자본 같은 항목은 물론 어떤 자기자본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만 주주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거든요. 자본 항목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익 잉여금을 회사에서 인출해가는 순간 회사는 그만큼 법인에 있는 순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모든 재무 비율이 안 좋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난 차입금도 별로 없고 이런 회사들은 그렇게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어떤 비율이 중요한 회사는 아니에요. 또 특히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어떤 정부 입찰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하면 재무 비율 관리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회사들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절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거는 같은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 우리가 이제 은행이랑 거래를 좀 많이 해야 되는 회사들 당장 뭐 입찰을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잉여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게 빼서 재무 비율이 망가지는 순간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나 혹은 뭐 잉여금은 많은데 이게 다 부동산이나 뭐 매출 채권이나 재고자산에 묶여 있어서 뺄 수 있는 현금이 없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특히 우리 자녀들은 전문직에 있거나 뭐 유학을 갔거나 해가지고 가업 승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회사들이나 혹은 대표님이 자녀들한테 물려주기 싫다. 내 대에서 그냥 끝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주가보다는 이제 나중에 이 회사를 청산을 했을 때 주주한테 과세되는 세금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잉여금들을 빼는 게 아니라 자본금이라든지 혹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주주의 원금 항목으로 옮겨 놓는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본 총계가 예를 들어서 뭐 50억인 회사인데 자본금이 1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 49억이 나중에 뭐 이익잉여금으로 해가지고 이제 청산소득,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그런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라고 하면 내 자본금이나 어떤 자본 원금에 해당하는 성격의 계정 항목으로 10억, 20억, 30억씩 늘려놓을수록 과세가 되는 잉여금 항목들이 줄기 때문에 나중에 대표님이 어떤 행위를 하실 때, 결정을 하실 때 그만큼 이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에 법인세 절세를 할 거냐, 자금 조달이나 입찰, 정부 지원 사업이 좀 더 시급하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먼저 할 것들을
차근차근 결산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용등급 관리나 자금 조달, 입찰, 정부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 등급들이 이제 매겨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요거는 그냥 예시인데요. 이거 최근 자료는 아니고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어떤 은행의 신용등급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동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 뭐 쭉 하고 뭐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이거는 뭐 수익성, 그다음에 총자산 회전율, 자기자본비 회전율에서 뭐 활동성, 매출액 증가율, 뭐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다 항목들로 평가를 합니다. 이런 그 비율들이 재무상태표라든지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계정 항목을 나누기로 해서 나오는 항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쭉 보시면은 뭐 트리플 A부터 C까지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B라든지 BB 정도는 들어가야지 상환 요청이 없거나 혹은 조금 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저런 비율 관리들을 좀 하셔야 되고요. 특히 결산이 끝난 다음에 이런 걸 조정을 하기에는 조금 늦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5년 올해부터는 9월이나 특히 9월 마감을 하시면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가결산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결산을 반드시 한 3, 4분기 정도 끝나시고는 가결산을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마감을 할 것인지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은 이런 재무적 평가 요소도 있겠지만 대표이사의 신용등급, 대표이사 경력, 학력, 그다음에 지분율도 되게 비재무 요소로서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특히 업력이 짧을수록 비재무 요소의 평가 요소가 굉장히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 법인세 세금 많이 내기 싫다고 월급 400만 원, 500만 원 해놓으신 대표님들도 아직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대표이사의 어떤 신용등급이란 게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 자체가 신용등급이 높진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급여까지 낮아버리면 법인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표님이 나중에 뭐 할 때 자금 출처에도 되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대표이사 소득 디자인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냥 지분을 나눠 놓으면 좋은 줄 알고 계신 대표님도 계시거든요. 또 한 면이 좋으면 또 한 면은 좀 어두운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지분을 내가 뭐 다 가족들한테 해놓고 나 30% 정도만 가지고 있다, 20% 정도 가지고 있다, 막 이러신 대표님도 계신데 이제 대표이사 지분이 이제 50%가 안 되면 책임 경영적인 측면에서 좀 마이너스 점수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특허라든지 벤처라든지 등 기술적인 가점 요소들이 있으면 등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업체들은 이런 인증들을 좀 취득하시는데 노력을 좀 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 같습니다. 보통 A라는 신용등급을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 사업을 하시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상황이나 예. 뭐 어떤 상황들 때문에 이제 C등급을 받았어요. 그런 게 그냥 당연하다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회사들을 방문 드려보면 똑같은 재무제표인데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지금 시즌에는 물어보시는 고민들이 증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증자를 하게 되면 얼마를 증자를 할까요? 라는 것들도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연구원님이 지분율을 어떻게 나눠놓으면 좋아요? 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제가 부채가 5억이 있는데 자본 증자를 하는 게 좋아요? 얘를 상환하는 게 좋아요? 그게 어떻게 하는 게 우리 회사의 신용등급에 더 좋은 영향이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연구원님이 조율을 해주신다는 이야기로 저는 지금 강의가 들리거든요. 그렇죠. 뭐 네. 예를 들어서 그거 내가 부채를 갚느냐 혹은 증자를 하냐에 따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뭐 부채 비율이나 이동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넣고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신용등급을 위해서 굳이 증자를 안 해도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업계 평균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또 기준점 보통 이거 이상은 해야 돼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회사가 조금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 몇 개가 돼요. 그러면 그거만 좀 조금의 노력으로 이렇게 일정 부분 이상 넘기게 되면 등급이 한 등급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제가 표에 보여드리는 것 같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Y가 나오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스 부채 비율이 200%를 초과하거나 토지 건물이 20% 이상 또 팔았기 때문에 감소가 됐거나 그다음에 뭐 매출액이 전년 대비 몇 프로 이상 감소가 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가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올해 매출이 저기 뭐 한 6% 정도 줄 것 같아. 그러면 5% 이상 감소가 아니라 조금만 감소해서 한 매출 몇 천만 더 끊으면 5% 이상이 아니라 그냥 5% 미만으로 또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금 한 1, 2천만 더 있으면 현금 보유 비율 뭐 한 3% 이상 맞출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조금 약간의 노력으로 좀 맞출 수 있는 것들부터 찾아서 맞추시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미비하게 이거는 객관적으로 어떻다, 증자가 뭐 회사에 좋다, 아니면은 부채를 상환하는 게 좋다. 이거는 이제 객관적일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회사별로 케이스별로 상황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표님이 목표로 하는 회사의 방침이라든지 목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렇죠. 갈 방향들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케이스별로 조금 상담이 들어가야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대표님들도 주식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결산과 주식 가치에도 또 어떤 관련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제가 이제 컨설팅하면서 느낀 건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내년이나 후년이나 향후에 어떤 주식의 이동, 그래서 뭐그 양수도든 감자, 증자든 어떤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감자를 하거나 혹은 증여를 하거나 혹은 또 예기치 않게 상속이 발생됐을 때 법인의 결산, 즉 이익이죠. 법인세 신고를 이익을 얼만큼 하냐에 따라서 법인세는 뭐 3, 4천, 4, 5천 차이 날 수 있지만 주주가 부담해야 될 세금은 억 단위로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손익이 이제 4억 났을 때랑 이제 손익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행위를 해서 법인세를 절세를 하기 위해서 손익을 1억에 맞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주식 가치는 4억이 나는 회사는 한 29억 정도가 되고 1억에 맞춘 회사는 주식 가치가 한 20억 8천 정도 됩니다. 주가가 한 8억 2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때 전체를 뭐 다 증여를 했거나 혹은 이때 회사를 청산을 했거나 주식을 양도했을 때 세금 차이가 굉장히 한 3억에서 4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결산은 주주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이 몇 배가 돼서 돌아와요, 주주한테. 그렇기 때문에 주식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 특히 주식을 해야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결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좀 잘 고민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작은 거를 절세를 받으려고 해보니 주식 가치가 너무 커져서 뒤에 가서 세금을 더 많은 그렇죠. 배수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셨고요. 결산 시 이거 말고 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실까요? 이제 외부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점점 좀 커지다 보면은 일정 부분 회사가 이제 커지다 보면은 이제 외부 감사라는 걸 받게 되거든요. 이제 법률로서 이제 강제하는 부분인데 그 요건이 자산이 120억, 부채가 70억 이상, 매출액 100억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중에서 이 네 가지 항목 중에서 두 가지 이상에 해당이 되면 그때부터 외감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장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는 거 외에 회계법인에다가 이제 외부 감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그 비용이 한 2, 3천만 원 정도 연간 더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외부 감사라는 거는 외부 투자자 기관에 우리 그 장부가 적정하다, 거짓 없이 다 이익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그냥 사실대로 적혀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사 의견에 적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장부는 믿을만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외감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화장이라 그러잖아요. 장부를 화장한다고 해서 사실보다 조금 이쁘게 아니면 좀 밉게 그릴 수가 있는데 외감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산이 120억에 다 좀 올라가는 회사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소각이나 감자
뭐 자기 주식이라든지 퇴직연금에 좀 불입한다든지 아니면 부실 자산의 회계적 감액, 감가상각, 뭐 대선 충당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산을 좀 줄이는 역할을 좀 일을 좀 하셔야 되고, 이때 진짜로 좀 어떤 경우는 자산 재평가를 하셔가지고 외감이 되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진짜 생각 없이 하신 거죠. 그래서 자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좀 하셔야 되고, 아까 이제 부채가 70억이 넘어갈 것 같은 회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채를 갚는 게 중요하겠죠. 상환을 하는 게 내가 증자를 하게 되면은 자본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차입금을 상환한다든지 외상 매입을 상환한다든지 혹은 채권 채무를 좀 상계한다든지 하면 자산도 줄고 부채도 줄니까요. 그리고 혹은 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뭐 그냥 설정한다든지, 그래서 설정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설정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 좀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좀 결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은 주식회사를 뭐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더 이상 자산이랑 부채가 늘어나지 않게 이제 별도의 뭐 어떤 회사를 좀 분할한다든지 혹은 신규로 법인을 설립해서 매출과 자산이나 부채를 좀 그쪽으로 좀 옮겨서 어떤 승계까지 좀 같이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결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들으면서 톱니바퀴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냐 이런 부분도 좀 대표님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결산 시 3월에 결산을 할 때만 고민할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고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렇죠. 토탈 뭐 이게 관리 이런 생각을 좀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체크해 놓으시고, 대표님이 가업 승계할 때도 다 또 맞물려 있는 내용들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 가보면 우리 회사는 절세할 것도 없고 이런 거 받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또 회사들도 있고, 이미 또 신용등급 관리는 잘 되어 있으니까 나는 또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토탈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가장 우리 회사한테 적정한 것이 무엇일까가 나올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종훈 수석연구원님 결산관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